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모신 건 오늘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법원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법원에서 가처분 사건 다룰 때는 절차와 내용을 따질 텐데 보통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리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내용에 대한 그 헌법 가치와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좀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것을 뭐 내용을 적시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제 법원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살면서. 네.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게 원래 처음에 이제 신문기일에 안 가겠다고 했다가 직접 어제 갔잖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갈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신 이제 변호사들과 상의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진 않는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송사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그냥 잠깐 의견 듣는 시간이었고, 저는 제가 하는 정치 행위에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뒤로 빠지지는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아니면은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남에게 맡겨놓고 뒤에 빠져 있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지금까지 정치였고, 그래서 직접 나가봤습니다. 어제 가서 이제 직접 이제 판사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국민의힘 쪽 주장도 들었잖아요. 뭐 분위기를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저는 당연히 이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용 확률이 낮은 겁니다, 원래. 그리고 상대하는 것이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발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심리가 진행되었고, 다만 이거는 이제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무리한 절차였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모양새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새는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대중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저는 뭐 여론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지지가 많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인용이 된다면 지금 비대위의 효력이 정지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대표 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이걸 놓고도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거는 뭐 만약에 그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 선임되는 절차가 무효라고 이제 판단이 나게 되면은 당연히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죠.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 이제 대행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내대표 다시 뽑아야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내가 잠깐 멈칫했던 게, 직무대행 그만둔다고 하고 또 직무대행으로서 주호영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의 최고위원, 원내대표 뭐 전부 다 사퇴한 것인지 사퇴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 직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로 제가 그래서 좀비 또는 언데드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 이 참 애초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냈잖아요. 그럼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런 겁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런 직무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그 추미애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 징계 절차 이후에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걸 가처분을 풀고, 그리고 본안 소송에 가서 이제 징계 내용을 다퉜는데 본안 소송에서 또 지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처분은 어쨌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가지고 긴급 구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안도 다퉈봐야 이것이 역사와 기록에 정확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첫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것이 무효인 비대위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겁니다. 그 안에 보면은 이제 호남 출신 인사들을 많이 넣겠다. 저는 뭐 사실 그 방향성, 호남을 우리 당의 취약 지역으로 보고 좀 더 존중하겠다는 시각엔 동의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비대위원회 호남 사람을 넣는 것이 크게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보거든요. 오히려 당 전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남을 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건 나서냐의 문제인데, 그 안에 보면은 저희 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주기현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정양석 의원 같은 경우 또 이 호남 지역과 연고가 있고 전주의 의원도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인선했다는 인상을 받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준석이 했던 일들을 버리지는 않고 계승하려는데 이준석 없이 그걸 하는 도전, 거기에 나섰나?
보면은 거기에 보면 최재민 비대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에 세종시의원 당선된 이소희 의원 네. 이분들도 제가 봤을 땐 소위 말하는 할당으로 젊은 몫으로 이제 비대위원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선명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호남을 중시하고 젊은 세대를 중시하던 그 기조는 이어가려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회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방법론은 간단합니다.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결국은 그걸 어떤 CEO가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고 딱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그 판단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대위원 인선을 보면은 방향성은 그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이 운영의 묘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거는 뭐 물음표죠. 리더십에 대한 의무는 남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리더십은 이제 연수 문제 풀어보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한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할 때 그럼 제가 가장 느꼈던 그 소위 챌린지라고 하죠. 가장 제 결단을 필요했던 지점들이 어디냐 했을 때 보수 정당이 과거와 달라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뭐 법원 판단이 끝났지만은 그 당시에 계속 음모론이 줄기차게 올라오던 부정선거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의혹에 대처하느냐. 저는 이런 지하에 그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검증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원내대표 시절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딱 끊어내지 못했어요. 예. 뭐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니 들어보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어찌 보면 되게 온건한 대응인 것 같으면서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음모론자들은 봐라 우리가 말 많이 하니까 이제 계속 시끄럽게 하면 계속 우리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더 시끄럽게 나와요. 그게 보수 정당의 구조적인 지금까지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지하에 잘랐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많은 거겠지만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음모론이나 이런 것에 빨려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런 챌린지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시작은 사과와 반성으로 오늘 비대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은 필패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전 대표가 분열의 이런 상황을 제공했다 뭐 이런 이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가면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 많죠. 쌍방 폭행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은 결국 대중이 판단해. 법적은 그렇고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먼저 때려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결국에는 뭐 우크라이나를 왜 갔다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태클 걸면서 네.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 된 발단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이 명확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굽니까? 뭐 그건 뭐 여러 방송사나 조사를 해봤을 때 윤핵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보통은 대통령 따로 윤핵관 따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준석을 넣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 주체에 대해 조사했을 때 저보다는 나머지 두 주체에 대한 비판이 좀 많았던 걸로 좀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그런 애매한 양비론으로 마지막에 끝나면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싸움 걸면은 결국엔 쌍방으로 끝나는 경우 얼마나 억울한 경우 많습니까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런데 참 비일비재한 게 정치판이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 싸우다 보면은 뭐 갖고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막 너 나이는 몇 살이야 이렇게 하고 싸우다 보면은 도대체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갈등이 전개되는 구도인데 저는 그런 두리뭉실한 표현을 할 게 아니라 분열을 진짜 우려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처음에 이런 일의 발단을 누가 만들었고 무슨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잠시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어제 8시 뉴스에서 보내드린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뭐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이 26.6%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인의 지지도나 아니면은 어떤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굉장히 누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뭐 차기 당대표 조사 이런 것도 할 텐데요. 네. 그건 정치인의 인생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발언 이런 걸 포괄적으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냐 윤핵관이냐 이준석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난 100일 동안 저희가 여당으로서 했던 행위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아닐까. 그 안에 인사에 대한 부분 녹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인사는 제가 한 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굳이 제가 그럼 지금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제가 추천하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자면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진을 찍는 분이 없다고 해서 제가 사진 찍는 분 하나 추천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 외에는 없죠. 그럼 나머지 인사를 이른바 윤핵관 쪽에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인사 책임에서 완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비판 여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다른 주체보다 적겠죠.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약 파기나 이런 것들, 좀 일방적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공약한 거 지키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호남 지역에 대한 저희 공약들이라든지 젊은 세대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지키려고 애썼던 것이고 파기는 다 인수위에서 했어요. 인수위에서 했다.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만들 때 누락된 것들 예를 들어 뭐 양육비를 선지급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 외에도 보면 최근에 보면 저희가 59초 쇼츠 공약이라고 만들었던 그런 정책본부에서 같이 만들었던 것들 대통령실에서 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하지만 슬그머니 영상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제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뭐 김현우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책임 소재가 어딨냐에 있어가지고 실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소위 호가호위하는 윤핵관들에게 많은 표가 몰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 비판을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특히 윤핵관 가운데서도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더 높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원래 장제원 의원이 좀 인기가 없긴 합니다.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냐라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드러나 있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수면 아래에 있는 위에 떠 있는 것보다 9배는 크다고 하는 그 빙산의 본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고 있는 지금 인사 참사나 인사 파문의 상당 부분, 그럼 초기 대통령실 인사를 누가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것은 당연히 본인은 부인할 수도 있고 확인 안 해주겠지만은 장제원 의원의 의도가 많이 작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 예, 그럼 확인하신 건 아닙니까? 저는 확인했지만 부인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좀 책임 여론이라는 것보다도 실제 져야 될 책임이 좀 더 있다 봅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장 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철규 의원님이 갑자기 발끈하셔가지고 제가 양두구육 하니까 양두구육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겉과 속이 다르다 정도를 이해하는 그런 맥락인데 이철규 의원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발끈하셔가지고 내가 개란 말이냐 뭐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웃자고 하신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할 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토사구팽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그러면 토사구팽이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적용한다 그러면 제가 개의 역할일 텐데 제가 거기서 발끈하고 내가 개란 말이냐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특이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이고 장제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대중적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중에 가장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으신 부분도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지지율 하락의 책임 소재 원색 1, 2위가 이제 대통령과 윤핵관이고 3위가 또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한 18% 가까이 나왔는데 본인 책임도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보기에 그 원래 모든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주관식이 아니라 보통 객관식으로 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 4번 보기에 예를 들어 1번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2번 보기에 윤핵관, 3번 보기에 이준석, 4번 보기에 예를 들어서 뭐 영부인, 5번 보기에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심평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넣었으면은 제 거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항 설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아까도 자신은 이제 인사에 대해서도 크게 관여한 게 없고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내가 준비했던 게 많이 그만큼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난 지금 잘못에 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만큼 18%만큼의 나는 지금 정부의 잘못에 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양의 머리를
걸고 고기 파는 데까지 제 역할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저도 그러니까 앞에 그 가게 앞부분만 제가 봤던 거고 뒤에 푸주간에서 뭐 하는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실제 납품할 때 되니까 이제 이상한 걸 납품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또 이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이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좀 도와서 잘 해야지 왜 이렇게 자꾸 좀 어떻게 보면 분란을 일으키냐 왜 자꾸 갈등을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너도 계속 이제 뒤에 있는 게 푸주간에 있는 게 사실은 광고된 상품이랑 다르다고 알면서도 계속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대다수가 삽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건지는 약간 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그 저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27살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랬죠. 다들 기억하시지만 비대위원이라는 상당한 직위로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상당한 책임감을 갖고 이제 뛰었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12월 19일에 당선되신 다음에 저한테는 그게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돼 가지고 3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신 이후로는 저는 그게 굉장한 그 제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했죠. 그러면 2012년 12월 19일부터 2017년 3월 9일까지 나는 어떻게 행동했었어야지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나 했을 때는 내가 지적할 수 있을 때는 항상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꼭 거기서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제 나름의 그 아픔에 따른 경험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4년 9개월을 가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지율 20%대 위기라는 것이 탄핵당하기 직전 2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시작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만약에 그런 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가야 할 날이 몇 배로 많은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걸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지 4년 9개월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